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양황 관계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 교수님이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우리 서해안에다가 또 뭐 구점을 만들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지정학이라고 안 들더라고요. 지경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리와 경제가 같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견해는 어떠신지. 사실 양안 관계는 중국과 대만 관계를 우리가 이제 양안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양안 관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미중 사이에서 훨씬 덩어리가 큰 주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국은 그 중국이 뭐 2027년에 이제 시진핑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양안, 그 대만 침공 준비를 맞춰라. 점령 준비를 맞춰라. 그러니까 27년에 전쟁 난다 그러는데 준비를 마치라고 그랬으니까 하고 안 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자기네 통일 일정에 대만을 복속시키는 걸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 타이완이라는 지역은 이 일본 오키나와 열도 끝자락에 있는 겁니다. 그 센카쿠 열도 다음이 이제 타이완이고, 만약에 이 대만이 중국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거대한 해안선이 전부 중국이 움직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1979년에 미중이 수교하면서 대만을 지원하겠다는 법을 79년 4월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든 이유도 대만을 중국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대만 밑에가 동중국해고 그 밑에가 남중국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하나 교두보가 없어지면 동중국해도 작전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남중국해의 해양 패권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안 관계 그러면 중국하고 대만 관계인데 뭐 그걸 이렇게 신경 쓰느냐라고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런 문제와 연관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 있다. 얼마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양안에서 유사시 문제가 생기면 한국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지금 서해에 지금 이제 중국이 양어 시설, 양식 시설이라고 그러면서 거대 구조물 2개,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구조물을 하나 만들었고, 최근에 부표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뭐 원래 안내하는 건데 그거를 좀 10몇 개를 최근에 3개를 더 추가 설치함으로써 서해 바다가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중국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중국은 서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중국은 이렇게 밑에 이 전체 해안선을 보면 남중국해, 대만 해협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는 미중이 각축을 지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서해는 이제 한국, 중국, 북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북한은 또 자기네가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니까 뭐 북한도 말 잘 안 듣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지역의 해군력을 60% 이상 집중해 놓고 있어요. 중국이 항공모함 전단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모항이 서해에 있습니다. 하나가 대련에 있고 하나가 청도에 있어요. 그리고 청도 밑에 황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여기 중국 잠수함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서해 지역을 교두보로 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자기네가 어느 정도 장악을 하게 되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살라미 전술이라고 많이 그렇죠. 들어보셨잖아요.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중국이 한 가지 우리와 이 얘기를 하면서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 한중 관계, 한미 관계 이러면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북한이라는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NLL을 마주보고 있거든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요인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께서 꼭 좀 이제 이해하시라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걸 만들어 놨고, 거기 가운데 선이 중간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겹치니까 이제 공동 관리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게 124도 30분 정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옛날에 중국과 북한이 경계 획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124도예요. 그러면 124도 30분인데 124도를 쭉 내리면 우리 바다로 한 70km 들어와요. 와, 70km. 70km. 그러면 서해 바다의 70%가 중국의 관할 수역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똑같이 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문제. 그걸 기정사실화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기정사실화 해주면 그러니까 우선 당신들이 잠정조치 수역에는 못하게 돼 있지 않냐. 어업이나 항행설비 이외에는 못하게 돼 있는데 왜 이런 걸 갖다 놓느냐. 그런데 그게 자기네들은 아 이거는 저 어업설비니까 괜찮다고 그러는데 규모 아시잖아요. 높이 70m, 직경 70m. 그걸 2개 설치해 놓고 그걸 관리하는 이 소위 관리 시설을 고착식으로 땅에 철심을 박아서 해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헬기장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 그리고 10여 명의 늘 상주할 수 있고 이게 가까워요 다. 연결하면 군사 기지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퇴거해달라. 당신들 영해 안으로 가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럼 중국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안 된 게 해양 경계 획정이라는 걸 원래 해야 돼요. 두 나라가 바다를 하고 있는 거. 여기까지 니네 바다, 여기까지 우리 바다. 그걸 못하니까 지금 이 잠정 수역을 만들어 놓은 거는 회담을 한 30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되거든요. 중국이 자꾸 더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거긴 제가 볼 때 북한도 영향을 많이 그렇습니다. 주는 것 같아요. 예. 중국 그래서, 같이 삼국이 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조치들, 전략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우리의 의지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 복잡해질 소지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쭉 우리가 양안 관계까지 봤는데 이제 한국 쪽으로 이제 우리 새 정부 들어왔잖아요. 한국 쪽에 어떤 함의를 본다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 기존의 정부들이나 아니면 우리 경제계에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중국 뭐 이런 그리고 뭐 전략적 모호성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진핑 하에서의 중국 공산당 그런 정책 하에서 이러한 정책이 지속 가능한지 앞으로도 가능할지 네. 여기에 대한 질문도 꽤 많이 받습니다. 교수님도 사실은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제 그 중국은 특히 한국, 미국, 일본이 협력을 강화하는 거 이런 부분을 자신들에 대한 견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이 그 중에는 미일 동맹보다는 한미 동맹이나 훨씬 세죠. 한일은 또 동맹은 아니니까 고리가 제일 약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가깝게 있고 경제적으로도 더 많이 교류하고 그러니까 한국을 공략을 하려는 게 중국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가만히 안 있죠.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소식을 접한 미 국무부가 또 가시도친 얘기를 하나 했잖아요. 네. 다 좋은데 중국이 민주국가 한국에 간섭하지 말아라고 우회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한 게 아니고 그렇죠. 중국한테 빗대서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중국이 한국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말에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에이펙 개최국이 중국이에요. 장소는 아직 확정 안 됐는데 그러면 시진핑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한국의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작년에 그 5월 달에 한일중 3국 정상회담에서 리창 총리가 오고 그런 게 다 이제 그거의 연속 선상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중국을 공부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서해에 뭐 그런 거 설치하고 해상 군사훈련하고 이러면은 사실 대한민국은 정치를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점을 중국은 상당히 간과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한중 관계가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
당연히 한미동맹이 기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도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안미경중 이런 시대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안전은 우리가 북한 때문에 미국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경제는 세계화. 그래서 뭐 안미 경세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경제는 세계화하는 거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이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예를 들면 너희 그렇게 하면 반도체 안 산다고 그러는데, 안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과 문제가 생기면 미국의 장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너희한테 팔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설득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곧 통상 문제 플러스 주한미군, 주둔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은 우리가 결정권이 없다 이래서 지금 몇 개월 시간을 벌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제일 먼저 봉착한 문제가 이제 미국과의 통상 소위 교섭이고,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제 주둔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관세를 어떻게 낮출 거냐. 사실 트럼프가 반칙하고 있는 거죠. 한미는 FTA 체결 국가예요. FTA는 관세를 상호 협의하에 제로화하려고 만든 건데, 멕시코나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반칙을 하면 사실 그렇죠. 안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지금 이재명 정부한테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고, 그것들이 중국한테 보여주고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아주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말을 하고 가는 게 제일 나은 거 아니냐. 물론 거기에서는 미국의 심기를 거슬릴 수도 있고 또 중국의 심기를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고, 특히 미국에게는 아시다시피 한국이 있음으로 해서 북한도 견제하고, 당신들 말대로 중국도 견제하고, 중러에 러시아도 견제권에 들어가는데 우리 같은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딨냐. 그리고 미국 말 듣고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공장 옮기지 않냐. 얼마나 많은 수요를 창출하냐. 조선업 협력 준비도 다 돼 있고, 알래스카 우리 다 한다. 이런 걸 가지고 그 설득을 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다른 방법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교수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 대한 그 뭐 교역에서의 흑자, 대미 흑자가 한 660억 네. 달러, 미국 기준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작년에만 직접 투자를 200억 달러 이상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번 거에 3분의 1 정도를 또 다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거기다 투자를 했으니까 중간재를 수출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중간재, 네. 그래서 우리 중간재 수출 비중도 꽤 크다 그래요. 40%가 넘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미 동맹도 그렇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고 그런 부분을 잘해야 된다고 이제 신정부에, 새 정부에 제안을 해주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앞에서 우리가 중국 기술 굴기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너무 지금 맞습니다. 네. 거의 뭐 미국과 견뎌도 될 만큼 기술 개발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교수님께서 중국이 우리의 시장이었고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 무시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기업이나 우리 경제에서 시장으로서의 중국이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보면 그 시장에 우리가 팔았었는데 우리가 거기서부터 다시 물건을 사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만큼 기술과 산업에 있어서 한국 경쟁력이 많이 약화됐는데, 혹시 중국을 이렇게 보시면서 한국의 기술이나 산업에 대해서 어떤 제언을 해줄 수 있다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뭐 기업이 계신 분들이 기업계에서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결국 이제 현대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거는 경쟁력밖에 없잖아요. 기술 경쟁력. 특히 이제 좀 최근에 그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이제 AI가 이 두 나라 간의 집안 싸움처럼 막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사실 우리도 뭐 AI 3강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을 좀 한정해서 본다면, 물론 이제 중국이 급속한 성장, 우리가 왜 과거에 40년간 성장했던 걸 중국이 뭐 15년 만에 압축 성장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기술 굴기를 해서 또 압축 성장해서 만든 제품들이 또 그렇게 완벽하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최근에 보면 뭐 비아디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다라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의 협력도 저 거대 시장을 하나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기가 제조 시장인지 수출 시장인지 아니면 뭐 공급망 시장인지 이거를 얼마든지 포지셔닝을 따로 해야죠. 그 여전히 한국 제품을 필요로 한 데도 있고 우리가 사와야 되는 데도 있고 공급망 때문에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수입하는 것처럼 수출해야 될 것도 있거든요. 전체 중국을 보면.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큰 덩어리로 뭐 한중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고 이렇게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지만 분야별로 지역별로 업종별로는 충분히 그런 소위 교류의 접합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저는 충분히 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한국이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뭐 주식을 뭘 해야 되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더 마찬가지인 거죠. 중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하는 거는 희망이 있는 거죠. 1위 기업 희망이 있는 거고. 그런데 중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배가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제조업 역량이에요. 지금 뭐 2035년 되면 전 세계 제조업을 40%를 장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 제조업 시장을 크게 가지고 가면서 세계에서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그럼 우리는 규모가 작으니까 그 제조업을 1대1로 맞받아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차별화 전략에 따른 경쟁력 확보 이거밖에 지금으로서는 없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구름 잡는 얘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은 그렇게 해와서 오늘같이 이렇게 된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그랬는데 기업이 나서서 맞아요. 그걸 다 뚫고 와서 된 거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할 때 또 개발하고 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또 경제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생존해온 방식이 그거였고 우리가 중국이라는 큰 덩어리를 과거에 우리 그냥 큰 시장으로 봤던 거에서 이제는 쪼개서 우리가 잘하는 어떤 경쟁력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차별적으로 대하자. 뭐 그 중에는 뭐 한류 같은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소프트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중국이라고 이제는 이제 제조업은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 있다는 말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꼭 중국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흐름, 전 세계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한국이 사실 매력적인 제조업 국가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 뭐 정부가 꼭 관여를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기업이 알아서 한 게 너무 많았죠. 조금 더 이제 작은 기업들은 뭐라 그럴까요? 인도 작용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산업이나 산업부라든가 뭐 통상이 또 분리된다고 하지만 그런 데서의 있던 흐름 이런 것들을 기업한테 계속 제공하고 알려주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번 기회에 좀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지막 시간이 돼가지고 좀 우리 새 정부에 조언해 줄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대답을 먼저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업들이 잘하고 있고 경쟁력이 있었고 이만큼 끌어왔는데 지금 세계는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산업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글로벌 사이언즈는 기승전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마지막에.
교수님이 보셨을 때 지금 쭉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미중 관세 갈등, 그리고 중국의 입장, 미국의 입장,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해줬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경제 환경, 금융 환경 내에서 우리 투자자들한테 좀 시청자들한테 그래도 어떤 한 말씀 해주신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렵죠. 이게 투자라는 게 어렵고 뭐 항상 보면은 투자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미중 갈등이잖아요. 근데 미중 갈등은 이게 변수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는 계속 상수로서 가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항상 이 부분은 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전략을 좀 짜셔야 되고요. 한미 관계나 한중 관계, 뭐 한일 관계 이런 거는 약간 개별 관계지만 다 얽혀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중 간의 어떤 패권 전쟁, 기술 패권 전쟁 이런 건데, 표준화 전쟁 이런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데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 결국은 치고 빠지는 작전이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한국도 이 기술 입국이 가장 핵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은 이제 속된 말로 명함을 못 내미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사실 중국이 딥시크를 발표하고 나서 우리도 뭐 대기업에서 딥시크와 유사한 AI 챗봇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요? 묻혀버렸어요. 사실 그 정도는 이미 다 구현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기술 쪽에 좀 집중을 해서 기술로 선도할 수 있는, 결국은 투자도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가. 네덜란드가 ASML이라는 노광 장비를 가지고 전 세계 반도체를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신경 쓰는 그 분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거나, 중국도 한국에 일종의 뭐 완전하게 한국 걸 도입하지는 않지만 반도체 관련 기술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한국산 장비를 갖다 쓰는 것도 있어요. 일부. 이제 그런 데 대해서 특화.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당분간 지금 이제 투자 전략을 짜는데 좀 유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유, 오늘 교수님 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참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강준영 교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미중 갈등은 상수화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기술 면에서 강점도 있고 또 새로운 기술을 또 개발해야지만 또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여태까지 말씀을 주신 우리 강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미중 갈등 계속될 것이고 그 글로벌 경제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관세 공격 속에서 중국의 기술 고기는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안 갈등에 따른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심화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강준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의 그 경제와 산업 그리고 외교 안보 부분에 대한 제안들이 대한민국을 새로이 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사이언즈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